우리는 모두 철학자가 되어야 한다. 나는 훌륭한 왕이 되려면 철학적 사고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철학자야말로 처음부터 왕다운 인간이라고 생각한다. 플라톤은 자신의 책 국가에서 철학자가 통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이라 상상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철학자가 왕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진실로 철학을 탐구한 자를 왕이라 불러야 한다. 플라톤의 이상을 제대로 구현한 사람은 아우렐리우스 황제였다. 그는 철학적 사고로 나라를 다스렸다. 철학적 사고가 왕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어느 정도 왕과 같은 리더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임에서 우리는 다른 의견을 조율하고 실행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합리적 이성과 도덕률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사람들 사이의 생각을 하나로 모으고 계획적으로 행동하는데 철학만큼 좋은 수단은 없다.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가?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이 오면 그 생각을 가볍게 유지하라. 화가 증폭되지만 않으면 된다. 상냥함과 공손함이 인간의 본성에 가깝다. 분노와 불만에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않는 인간이야말로 강인하며 진정한 용기와 참을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마음은 평정심을 유지할 때 더욱 강인해진다. 운동선수들은 왜 틈만 나면 경쟁자를 향해 공격적인 언사를 퍼붓고 심판이 보지 않을 땐 야비한 짓도 서슴지 않는 것일까? 상대를 자극해서 분노를 유발하면 경기를 원하는 대로 쉽게 풀어갈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분노에 휩싸일 때마다 기억하도록 하자. 분노는 강렬한 인상을 주지도 못하고 당신의 강함을 증명하지도 못한다. 분노는 그저 패착일 뿐이며 연약함의 다른 이름이다. 무엇을 하든 누군가는 자신의 승리를 위해 이런 함정을 우리 앞에 깔아놓는다. 분노에 휩싸이지 않는 사람을 겁먹게 할 수는 없다. 격정이 그들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격정을 통제하기 때문이다. 강함이란 평정심을 유지하는 능력임을 기억하라. 충동의 노예가 되지 말라. 생각의 틀을 이렇게 형성하라. 더 이상 충동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꼭두각시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하라. 오늘의 행운에 대해 품평하는 것도 미래의 두려움에 대해 한탄하는 것도 그만두어라. 누군가 당신에게 동의할 수 없는 말로 충고를 건넨다면 내면에서 논쟁을 벌이고 싶다는 충동이 일어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앞에 쿠키가 한 접시 놓여 있다면 꼭 하나는 집어 먹어야 한다. 누군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화내는 게 당연한 것 같고 나쁜 일이 일어났다면 슬퍼하거나 우울해하거나 걱정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 좋은 일이 생기면 갑자기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며 더 좋은 일들을 기대하기도 한다. 하지만 외적인 사건과 사물이 우리를 충동질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한다. 줄에 매달린 꼭두각시처럼 움직이지 말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움직여야 한다. 우리는 독립적인 존재이며 자기 충족적인 존재이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을 통제하는 삶을 살자. 대안은 얼마든지 있다. 군대에 복무할 수 없을 것 같은가? 그럼 공공사무소를 찾아가도록 하게. 개인적인 영역에서 살아야 하는가? 그럼 대변인이 되도록 하게. 침묵하도록 선고받았는가? 그러면 침묵하는 대중 옆에서 동료 시민을 도울 수 있도록 하게. 광장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가? 집이나 극장, 연회장에서 좋은 동료, 신실한 친구, 신중한 손님으로 자신을 드러내면 되네.
시민으로서의 임무를 상실했는가? 그렇다면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실천하도록 하게. 남북 전쟁의 승리가 눈앞에 다가왔을 때 정부 요직을 차지하기 위해 한 남자가 링컨에게 접근했다. 먼저 그 남자는 링컨에게 외무부 장관이 될 수 없겠냐고 물었다. 링컨이 거절하자 그는 장관만큼은 아니지만 조금 중요한 자리를 요청했다. 그것도 거절당하자 그는 그보다 직급이 낮은 자리를 부탁했다. 그것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는 마침내 링컨에게 낡은 청바지 하나를 부탁했다. 링컨은 이 이야기를 군 장성들에게 들려주며 말했다. 사람이 유연하다는 것은 좋은 일이야. 우스갯소리지만 이 이야기는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유연함과 결단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우리는 어떤 일을 원할 때 꼭 그것이 아니면 안 될 듯이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대안은 얼마든지 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되는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삶이라는 대안이 남아있다. 증오심을 다루는 법. 누군가 나를 경멸한다면 그렇게 보도록 놓아두어라. 하지만 나는 경멸받을 때 그럴 만한 어떠한 행동도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이다. 누군가 나를 증오한다면 그들이 그렇게 보도록 놓아두어라. 하지만 나는 친절과 온화로 모두를 대하도록 조심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지적할 준비를 할 것이다. 하지만 비난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인내하고 있음도 드러내지 않을 것이다. 단지 진솔하고 참되게 대할 것이다. 어떤 일에 대해 확고한 의견을 가진 사람은 그 의견을 드러낼 기회가 있으면 필요 이상으로 많은 말을 한다. 특히 누군가를 증오하고 있을 경우에는 더 그렇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사실은 그런 편견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자신이 비난을 퍼붓는 상대에게 종종 비밀스러운 매력을 느낀다는 점이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타인에 대한 증오나 나쁜 감정과 마주했을 때 다음과 같이 자문했다. 이 감정이 내 통제 안에 있는가? 만약 그 사람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들은 그 느낌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스토아 철학자는 증오를 증오로서 받아치지 않았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얕은 지식은 위험하다. 초심자에게는 위대함이 오히려 위험하다네. 자네는 할 수 있다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휘두르려고 할 것이야. 하지만 그 힘은 반드시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네. 위대한 스승들은 가장 전도 유망한 제자에게 더 엄격했다. 그들은 제자의 잠재성을 알아보고 완전히 깨우치기를 바랐다. 하지만 스승은 타고난 능력과 빠른 이해력이 제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음도 잘 알고 있었다. 탁월한 재능은 자만심과 허영이라는 나쁜 습관을 이끌어낼 수 있다.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은 기초적인 것과 기본적인 사실을 무시하는 것으로 악명 높다. 그러니 조바심을 가지지 말고 천천히 하자. 겸손은 느림에서 얻어진다. 마음의 감옥. 마음의 평화를 불러오는 최고의 처방은 잘못된 일을 하지 않는 것이라네. 오직 자제력이 부족한 사람만이 방향 감각을 잃고 치욕스러운 삶을 살아간다네. 경찰관을 살해하고 도망치다가 10년 만에 자수한 범죄자가 있었다. 또 일본의 어떤 여성은 아이들 넷을 유기한 뒤 20년 만에 자수하기도 했다. 너무도 오랜 시간이 흘렀기에 자수하지 않았다면 잡히지도 않았을 이들이 왜 자수한 것일까? 그것은 양심 때문이다. 비록 잡히지는 않았으나 10년,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들은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을 것이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러한 일을 쉽게 볼 수 있다. 부모의 지갑에서 돈을 훔친 아이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죄를 털어놓기도 하고, 남편이 아내 몰래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가 어느 순간 갑자기 잘못을 깨닫고 되돌아오기도 한다. 잘못된 행위는 그만한 비용이 따른다. 그 잘못이 클수록 그 비용 또한 커진다. 감옥은 사회에만 있는 게 아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있다. 잘못을 어느 누구에게 들키지 않았더라도 마음은 그 잘못이 정당한 대가를 치를 때까지 마치 교도관처럼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본다. 그 눈길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신의 영혼에게 질문하라. 내 영혼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끊임없이 질문하자. 지배적인 도덕적 원칙을 기준으로 나 자신을 돌이켜보자. 지금 나는 누구의 영혼을 가지고 있는가? 어린아이의 것인가? 젊은이의 것인가? 아니면 폭군이나 반려동물, 들짐승들의 것인가?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슨 이유로, 어떤 임무를, 어떤 목적을 위해 하고 있는가? 더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다. 왜 그 일을 하는가? 매일 하고 있는 일이 당신의 가치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 어떤 점에서 이 행동이 당신의 가치와 일치하는가? 자신의 포부보다 다른 이의 시선에 매여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에 고민하다 보면 다소 불편한 답을 얻게 될 수도 있다. 그래도 좋다. 질문은 교정을 위한 첫 발걸음이다. 아우렐리우스가 언급한 들짐승의 영혼은 이런 반성을 하지 못한다. 질문은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찾아가는 과정이긴 한다. 그 소명을 찾을 수 있다면 충만한 삶에 조금 더 가까워진다. 반대에 부딪혀도 단념하지 말라. 우리가 이성의 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갈 때 타인이 막아설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우리의 타당한 행동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선한 의지로 대하라. 그리고 다음 두 가지를 유념하라. 옳은 판단과 행동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앞길을 방해하는 사람과 난관에도 친절하게 대하라. 분노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약하다는 반증이다. 과업을 포기하지도 공포에 사로잡히지도 말라. 무서워하는 자들, 부모와 친구에게서 멀어지는 자들, 모두가 을무로부터 탈영한 병사들이다. 우리가 자신의 삶을 개선하려고 할 때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은 거부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이는 식이습관을 교정하는 것과 비슷하다. 모두가 공통된 식이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모종의 자연적 합의가 바탕에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한 사람이 새로운 식이습관을 시작한다면 갑자기 모든 사람이 그 반대편에 서게 된다. 그러면 식사를 할 때마다 불가피하게 논쟁이 일어난다. 다른 사람이 낯설게 느낀다고 해서 자신의 길을 포기하지 말라. 사람은 저마다 문제점을 갖고 있다. 우리가 타인을 버리고 갈 수 없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타인의 생각을 평가절하해서도 안 되며 화를 내거나 싸우려고 해서도 안 된다. 오래지 않아 결국 그들도 같은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